예, 금방 소개를 받은 강원대학교의 손경호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학교 간 지 한 1년 정도 됐고요. 그전에는 인터넷진흥원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업무를 했고, 그 중에 이제, 개인정보 PC별 관련 업무를 한 것 때문에 계기가 돼서 이제 학교에서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강의 내용들은 제가 이제 좀 너프하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이제 디테일하게 좀 하는 것도 있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이게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한번, 알아가시는 자리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강의, 내용, 예, 배경하고 뭐 동향, 뭐 개인정보와 데이터 활용, 뭐 PC별 활용, 그 다음에 마이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유통 환경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기가 된 게 그 올 초에 그 아베 총리가 이제 사실 이제 글로벌 데이터 유통 제도 확립이라는 주제로 또 몇 주 전에 이제 일본에서 이런 회의를 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한 것들은 자유와 신뢰를 원칙으로 한 데이터 유통권을 창설을 하자. 그래서 자유롭고 공정한 데이터 유통을 실현을 해보자는 DFFT라는 것들을 얘기를 했고, 일본이 이 내용들로 이제 주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속내막은 사실 이제 가파라고 하는 구글이나 애플, 뭐 아마존 이런 기업, 플랫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유럽은 이제 GDPR이라고 이제 그런 법을 만들어서 주도를 하고 있고요. 미국은 사실 여기 표에 보시면 개인정보에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자유롭지만 요즘은 좀 강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EU는 이제 GDPR 개인정보법이 있고 우리나라도 있는데요. 저희는 제가 생각에는 우리나라는 한 이 정도 수준 모르겠습니다. 요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중국은 이제 사이버 보안법을 가지고 이제 이런 개인정보와 산업정보 이제 데이터 관리 이용 주도권을 국가가 이제 하고, EU는 이제 개인 주도로 많이 하고 있고요. 미국은 이제 기업 주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자기네가 파악해 봤을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다보스 포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개인정보, 우리 이제 소위 이제 개망신법이라고 하는 개보고 망법, 이제 신용정보법의 이제 걸림돌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작년 초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정정보, 어떤 벤처 기업이 이제 우리 혼유, 그러니까 경유인지 휘발유인지를 이제 차량이 들어오면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해서 인식해주는 이런 것들을 스타트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유정정보가 개인정보냐 했을 때 유정정보가 개인정보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 그 차량의 유정정보까지도 이제 개인정보다. 이거 참 아니란데요. 이러네한데 일반적으로 우리 뭐 유심번호라든지 IMEA가 뭐 이런 것들도 개인정보죠. 그래서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이게 넓어진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새로운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동의제도라고 해서 뭐 동의제도의 이제 형용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이전이라든지 과정, 그 다음에 목적의 이용이라든지 제3자 제공 시에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구태현 변호사님이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아이언맨이 이제 추락할 때, 이제 떨어질 때 이런 착용하는 것들을 동의제도 읽다가 클릭 못해서 아이언맨이 추락하는 이 장표까지 보여줬는데요. 하여튼 이런 동의제도 이런 것들이 조금 그 이제 걸림돌이 좀 되고, 그래서 볼 때는 데이터를 가진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나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은 이제 뭉개뜨린다고 하죠. 그래서 가명이라든지 익명 처리해서 이제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들이 개인정보 비식별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지 말고 이 개인정보는 개인의 정보 주체에게 이 개인정보를 돌려줘서 이 활용하자는 플랫폼이 두 가지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이데이터라는 이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 정보일 때 한번 이제 윗분한테 과기부 장관님하고 차관님한테 보고한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자, 그러면 도대체 개인정보가 데이터 활용에 무슨 걸림돌이냐. 그래서 저는 한 5가지를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범위한 개인정보 범위, 그 다음에 동의제도의 형용화, 그 다음에 목적 이용과 제3자 제공의 어려움, 그 다음에 개인정보 결합이 어렵고 처벌 위주의 제재다. 그래서 또 한번 들어가 보면 지금 비식별이 지금 가명, 익명에 대해서 지금 이제 법안이 상정돼 있지만 이게 사실 국회에 언제 통과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가명, 익명 정보라고 하더라도 이제 개인정보와 가명, 익명 정보 수준이 정의를 어떻게 할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명 정보의 활용 범위와 안전 조치, 그 다음에 그 적정한지에 대한 이제 판단, 그 다음에 제식별 시의 책임 소재,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마이데이터도 지금 올해
과기부에서 데이터진흥원 통해서 지금 98억 정도의 10개 사업자를 이제 선정해서 하고 있죠. 그것도 이제 다양하고 이제 효율적인 동의 제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이동권이라고 하는 GDPR에서 내 데이터를 딴 사업자나 내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이런 이동권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데이터 소유권, 데이터의 소유권이라든지 표준, 그 다음에 개인과 기업의 이제 이익을 어떻게 환원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신뢰도라든지 인식 제고,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를 하나 작성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잘 작성했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하나하나를 또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부 관계자 오셨으면 이게 좀 들어서, 이게 실제로 뒤에도 또 장표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다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재작년인가요? 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과기부에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만들었고요. 첫 번째 과제가 뭐 데이터 이용 제도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 이동권, 이제 마이 데이터라는 것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C별이라는 첫 번째 과제입니다. 사실 이제 이게 봤을 때는 과기부가 이제 많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동권 해서 마이 데이터도 지금 이제 사업이 올해 98억 정도 투입됐지만 사실 이것도 실제로 해외에서 벌어지는 이제 마이 데이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 BC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플랫폼 사업이라고 그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이제 사업자를 이제 분야별로 선정해서 하는데, 이쪽도 이제 센터하고 플랫폼 사업자 간의 데이터 공유라든지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 아직까지 좀 미결로 남아 있습니다. 16년 6월에 사실 이제 개인정보 BC별 조치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시면 이제 BC별 조치에 대한 방법, 그 다음에 그렇게 프라이버시 모델이라고 KLT, 소위 얘기하는 익명성, 다양성, 근접성을 적용하는 것들이라든지 이게 정말 잘 됐는지에 대한 적정성 평가하고 나서 이제 데이터를 결합하는 이런 내용들로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기업들이 꽤 하다가 실제로 이제 이 샘플 데이터인데요. 통신사가 실제로 이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처리를 했더니 한 이 정도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재작년에 제가 시민사회라든지 국회에 가서도 많이 바뀌었을 때, 봐라, 이게 사실 개인정보로 볼 수 있냐, 이걸 얘기를 했더니 이것도 이제 뭐 완벽하게 재식별 안 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개인적으로 봐야 된다는 시민사회의 또 목소리가 있고, 이제 기술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되지 않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이게 뭐가 어떻게 쓸 거냐. 근데 통신사 입장에서는 한 이 정도만 돼도 뭐 연령 지역대별로 통신사 해서 기지국을 어디에 세워야 되냐 중요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활용하는데도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제 그 17년 11월에 이제 그 BC별 정보를 활용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고객 몰래 이제 정보를 결합해주고, 그래서 그 20개 기업하고 4개 전문기관을 이제 고발을 했죠. 1차는 무혐의로 이렇게 됐지만, 지금 계속,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이제 해커톤을 2차례 해서 이제 가명, 익명 정보에 대한 이제 구분을 하고 이제 내용들로 이제 담아 쓰는데, 아직도 이제 이게 국회에 이제 계류되어 있죠. 실제로 제가 이제 학교 가서 보니, 이제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한 몇천 명을 대상으로, 일본 차세대 정보통신 기반 연구소에서 수용되기 쉬운 데이터 활용, 이거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당신의 기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 종류에 대해서 이제 어쩌는 포인트가 이제 금전적인 보상이 있다면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모두 알려달라 그랬더니, 이제 앞에 보시면 좀 쉬운 게 출신지, 뭐 자가용, 차종, 학력, 뭐 주거정보 이런 것들이 비교적 했지만 이제 50% 이하고요. 20%는 절대, 내 정보는 절대 줄 수 없다는 것들이 하나가 있었고요. 실제로 보시면 패스포드 번호, 뭐 여권 번호 같은 것들이 절대 줄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식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돈을 더 주면 이런 것들이 좀 더 내놓을 수 있냐 했더니 그것도 뭐 변함이 없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게 가장 큰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측면하고 개인정보를 내가 제공하자는 측면에서, 이런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수준적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 우리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도대체 어디까지 아스트릭 문자로 해야지 이게 가명이고 임명이고, 그죠? 13자리를 다 이제 아스트릭 코드를 하면 사실 식별 못하니까 임명정보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5자리를 했을 때 그럼 가명이냐 임명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사를 중심으로 제가 이제 작년에 이게 만들고 왔는데요. 이게 해외에서도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하고 있고, 자 이것들을 컨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개인 정보하고 가명 정보, 그리고 우리가 비식별 조치 가이드에서 익명 추정 정보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익명 정보하고 수준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 대회를 할 거고요. 작년에 잘 개최된 것 같습니다. 이제 기술 개발입니다. 실제로 이제 아까 제 KLT 모델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구글 같은 데는 이제 웹브라우저 사용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제 디퍼런셜 프라이버시 모델, 이게 이제 빅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이제 데이터 마이닝 할 때 이제 쓰는 기술들인데요. 시리의 애플이 시리를 구하고 우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말씀드리면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에 자본을 좀 추가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이제 활용하겠다는 것들이 미국 주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국내 이제 동영암호 서울대에서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신데, 그 데이터를 암호화한 상태에서 이제 그 연산을 해서 하자는 것들이 동영암호입니다. 예를 들면 8-12, 18이라는 것들을 4로 나누고 7로 나눴을 때 여기 보시면 뭐 4로 나누는 값이 0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4로 나눈 나머지가 2이고 7로 나눈 나머지가 4인 수가 18이라는 것들을 이제 판별할 수 있는 동영암호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 기술은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실용화는 많이 좀 안 됐고요. 성능이라든지 속도 측면에서 조금은 한데 나중에 이제 연산 속도가 빨라지면 이제 적용될 것 같고요. 저번 주에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데요. 프라이빗 셋 인터섹션이라는 것들을 구글에서 지금 이제 기터브에 오픈으로 해놨는데요. 저도 이걸 딱 보고 갑자기, 야, 이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 동영암호 기술하고 PSI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구글이 이거 한 2년 전부터 준비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시티의 승객 정보, 이제 지하철을 타고 있는 정보와 이제 포스 판매 정보를 사업자하고 식별자, 그에 연계된 데이터를 암호화해가지고, 실제로 그 상대방은 당사자 등은 로 데이터를 드러내지 않고도 데이터를 결합해서 확인하는 이 기술이 지금 이제 발표됐고요. 이게 지금 속도 측면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비식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기부가 올해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많이 했습니다. 사실 EU의 GDPR의 정보 데이터 포터블리티라는 것들 관련해서 이제 자기 주도형 개인정보 활용 구조라는 마이데이터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고요. GDPR에 이제 정보 이동권이라는 게 이제 마지막에 들어가서 돼 있고요. 핀란드나 유럽 중심으로 개인 주도의 정보 유통 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손해보험회사에서 자동차 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 요율을 산정한다든지 했을 때 기존에 현재는 손해보험회사가 이 데이터가 필요하면 자동차 기업한테 주행 데이터를 요구를 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자동차 기업에서는 개인한테 이 동의를 다시 취득해야겠죠. 줘도 되냐? 그래서 다시 이제 동의를 받은 다음에 그 자동차 기업에서는 손해보험회사한테 데이터를 주고 이제 보험회사는 개인한테 주행 데이터를 사용해서 서비스, 네가 만약에 급발진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제 그 주행하는 데이터를 제공하면 우리 이제 예를 들면 블랙박스를 달게 되면 뭐 요금 할인하는 것처럼 지금 일본이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지금 현재 이렇게 됐다고 하면 개인 기점을 봤을 때는 이제 손해보험회사 야, 너 데이터를 주면 내가 3만 원, 뭐 10만 원 할인해 줄게. 아예 개인한테 하죠. 그러면 개인이 자동차 기업한테 야, 내 주행 기록 다 내놔. 자기 정보 그러니까 이동권을 이제 행사하게 되면 이제 그 개인 입장에서는 자동차 기업은 이제 손해보험사한테 바로 던져주고 하면 이렇게 간단화되고 데이터 보유자에 의해서 동의 과정이 좀 불필요하고 이제 본인 동의와 관련되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필요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마이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핀란드에서 2000년대 이제 후반부터 나왔는데 개인정보를 데이터 주체 데이터를 개인정보, 익명정보, 오픈 데이터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들을 마이데이터라고 지칭을 합니다. 물론 이제 마이데이터가 일반 명사로도 쓰이고 마이데이터 플랫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는 개인 스스로 이 데이터를 저장, 관리, 활용하게끔 하는 퍼스널 데이터 스토어라는 것들이 2013년도에 개념이 나왔고요. 이제 밑에 보면 정보은행 정보 시탁이라는 게 일본의 이제 그 산업 강하기 위해서 일본은 지금 정보은행을 지금 한 10개, 20개 정도 계속 지금 이제 확대해서 개인을 대신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됐을 때 이제 데이터 브로커라는 것들이 개념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기존에 이제 그 우리 고객 관리하려고 하는 CRM에서 이제 VRM으로 가는데요. 자기정보 통제권 기능을 가지면서 이제 데이터 이동권이 가지는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분산형이라든지 집중형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이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그죠? 내 데이터를 던져줘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지금 네이버에서 오신지 모르지만 국내 기업에서 야, 내 데이터 내가 쓴 것들 다 내놔. 여러분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이 여러분의 고객 정보를 87개 항목으로 관리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막 팔죠. 그래서 저도 이게 가끔 보면 제 와이프가 이제 쿠팡에 뭐 이런 막 시키는데 나 그 페이스북을 막 던져보면 갑자기 푹 떠. 내가 이제 검색한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팔아먹는 거죠. 그죠? 엄청나게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데이터 이동권. 근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데이터 이동권이라는 것들이 보장이 돼야 되고, 결국은 개인한테 이제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PDS라든지 정보원의 데이터 거래 시장, 이런 것들을 구조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또 나왔죠. 얼마 전에 이제 5월 16일 날 이제 뭐 마이데이터 사업을 97억을 들여서 10개 사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회에서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이 국회에 이제 비판을 했죠. 이게 무엇이 문제인지. 사실 이게 참 개인한테 줘서 개인이 쓰게끔 하는 건데, 여기 또 이제 이쪽 보면 이제 윤소아 의원이라고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본인은 동의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동의 절차도 형식적인 확률이 되게 높고, 이게 한번 유출된 데이터는 이제 다시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악용될 사실이 있다. 그래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저는 개인한테 돌려줘서 하는데 왜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이런 문제들이 일단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개인정보 가격을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나왔던 자료를 제가 했는데요. 미국에서는 봤을 때는 여기 보면 패스포트 넘버 같은 거는 1,000불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개인정보 이제 항목별로 기업에 그 사용의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얘기를 했을 때, 여기 네임 이름 같은 경우는 한 50불 정도 되나요? 뭐 이렇게 되고, 뭐 드라이버 라이센스 넘버는 500불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솔직히 여러분 개인정보, 여러분 아마 800원에 유통됩니다. 지금, 연변 아줌마도 다 가지고 계신 여러분 개인정보, 연변 아줌마는 여러분 정보를 800원씩 이렇게 유통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 이제 정부 관계자가 오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나가보니, 우리는 사실 800원 정도밖에 가치를 생각을 안 하고 이제 블랙마켓에서 유통되는데, 이제 미국은 사실 이게 우리가 패스포트 넘버 이런 거 아마도 여러분 틀렸을 수도 있어요. 연변 아줌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사실 이제 정부가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개인한테 야, 너 이런 정보는 유통되고 있으니 이 사이트에 아니면 이런 정보들은 좀 바꿔라 하면 그 가치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요? 이런 것을 찾아주고 정부가 좀 해주면 여러분 주민등록번호는 사실 솔직히 다 틀렸다고 보면 됩니다. 중국 연변 아줌마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봤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찾아줘서 좀 바꿀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면 그 가치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하여튼 개인정보 가격이 우리나라는 되게 많은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자기주도용 데이터 이슈인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그 마이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서비스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얼마나 많은 데이터와 스폰서 기업을 모집할 수 있을까가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존에는 이제 가파,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그런 그 광고용으로 저가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 뭐 굳이 뭐 내가 이거 마이 데이터에 돈을 지불하면서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한테 이제 동의를 취득하는 게 방법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사용자 친화적인 데이터 이동권을 어떻게 구현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을 또 정보관리 체계를 어떻게 강화할지 이런 것들입니다. 국내에 지금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이제 그걸 활용해서 일반 기업에서 그냥 하는 것들이 있고요. 지금 이제 A 기업, B 기업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이 정말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구조는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지금 한 10개 사업자가 했습니다. 그래서, 미쯔비시 UFJ 신탁은행이라는 이제 D프라임이라는 뭐 이런 은행을 지금 만들어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론칭은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개인의 신용카드 정보라든지 일부 뭐 그 교통정보라든지 이런 걸 주면, 한 달에 한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를 환원해주는 이제 서비스가 있고요. 여러분 아마 비자나 마스터카드 이렇게 쓰고 이런 서비스 모델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사이트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보들을 공개를 하면 한
한 10불 정도, 15불 정도 주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사례가 이제 생겨가 나고 있고요. 또 하나 사례는 이것도 저도 이제 연구하다가 찾았는데, 일본은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 정보은행이라든지 정보신탁,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마이데이터를 처음에 제창한 이제 핀란드에서 이제 정부기관에서 아이한이라고 이렇게 생태계 프로젝트를 꽤 많은 투자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면 개인의 이제 엔더 유저 입장에서는 개인 데이터를 통제하고 관련 서비스를 어떻게 영위할지를 개인한테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는 새로운 개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창출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로바이더는 표준화된 데이터를 제휴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케이스를 창출하기 위한 이런 모델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일본이 사실 이걸 보고 딱 아까 전에 자기네가 정보은행 데이터 브로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이게 그 GDPR에 따라서 안전하게 모든 걸 구현하게끔 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생겨서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머지않아서 이거 분석해서 상세한 내용들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유럽 중심으로 이제 디코드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바르셀로나라든지 이쪽에 개인 정보를 받아서 이제 그 암스테르담 시티하고 이제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후에 이제 그 호라이즌 2020에 따라서 R&D 과제로 마이헬스 마이데이터라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블록체인 기업에서 블록이나 이런 데서 환자 개인의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본인이 의료 데이터에 직접 접근하고 삭제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정보 추적의 권리를 부여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 프로젝트가 블록체인이 그 이제 확대성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제약 사항 때문에 아직 확대되지는 않았는데, 이 프로젝트를 지금 꽤 많은 지금 이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 국내에 이런 것들이 과연 실현이 될까? 이런 게 사실 좀, 저는 좀 의문이 되는데, 하여튼 이런 프로젝트가 크게, 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PDS를 보면요, 퍼스널 데이터를 보시면, 안에 결국은 그 개인의 안전한 인증이 필요하겠죠. 그죠? ID 페리레이시라든지 IDP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본인이 그 데이터를 이용하든지, 시각화한다든지 본인이 데이터가 어디에 흘러다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밑에 이제 복수의 제3자에 의한 데이터 이력 추적성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API라든지 프로토콜 이런 것들이 표준화돼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겠죠. 인센티브라든지 데이터 이동권을 어떻게 해서 할지, 그 다음에 이 구현하고 있는 이의 PDS가 안전한지, 뭐 이런 그 ADR이라고 문제 발생 시에 해결하는 수단, 뭐 이런 것들이 기능 요구사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 좀 안타까운 게 국내 마이데이터 사업을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내용들로 좀 더 연구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개인한테 동의 받아서 야 활용하는 데랑 매칭해와 내 10억 줄게. 사실 이게 마이데이터는 아니거든요. 사실 조금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제 자기조정 이제 마이데이터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측면, 사업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에 만족돼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인정 기술을 검증한다든지 본인에 의한 데이터를 옵트아웃하는 동의제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데이터의 호환성이라든지 데이터 표준화가 꼭 필요하고, 이제 데이터 유통과 관련된 인센티브를 어떻게 공유할지, 그 다음에 가격 형성 프로세스를 이제 마련해야 되고요. 제도적인 측면에서 사실 데이터 유통에 있어서 투명성이라든지 뭐 이런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검증한다든지 데이터 이동권, 데이터 컨트롤권 뭐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의 신뢰성이나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사항들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게 다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고민을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 아까 전에 윤소아 의원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이런 것들이 펼쳐지지 않았나,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에 이제 말씀드리면 이 그 마이데이터가 실제로 이제 오픈으로 GitHub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MIT가 개발한 오픈 PDS가 있고요. 여기 PD서는 제가 이제 학교에 가서 이런 기능들을 가지는 이제 GitHub에 이제 만들어놨는데, 아마 올 하반기 정도에 제가 오픈소스로 이 PDS를 한번 이게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그 제도의 개인정보와 이제 매칭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PDS 저장 관리하는 기술이라든지 데이터 교환을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개인 아이디와 데이터 이동권을 어떻게 구현할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컴플라이언스라든지
신뢰 프레임워크를 트러스트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제가 개발해서 올 하반기에 이제 저희가 오픈할 예정입니다. 자, 일본을 저는 사실 볼 때 저는 일본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랑 처지가 비슷하거든요, 그죠? 유럽, 미국은 그렇게 알아서 써라. 하지만 네가 사고 났을 때는 엄정한 처벌을 하겠다 이런 거고, 이제 유럽은 이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GDPR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개인한테 이렇게 가자는 이렇게 움직이고, 일본은 그 중립적인 상황에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6년에 얘네들이 이제 그 뭐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을 만들고, 실제로 이제 17년도에 개인정보법을 개정해서 인명가공정보라는 이 정보들을 이제 개정을 했고, 17년에 보시면 데이터 유통 추진 협의회라고 만들었습니다. 전 부처가 참여하는. 저도 사실 여기 정부 관계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데이터 과기부 혼자서도 안 되고요. 이것도 뭐 방통위나 행자부, 행안부, 그 개보위 차원에서도 안 됩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안 되고 이 안건을 BH에 올려서 거기서 이 분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여기 답이 저는 이렇게 구체적, 그러니까 계속 이런 것들을 활용하자 뭐 이렇게 했는데 이 답이 안 날 것 같고요. 근데 일본은 이제 17년부터 이제 차곡차곡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여기 보니까 영상정보 활용이라고 있는데 사실 국내에는 내가 볼 때는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18년도에 차세대 의료 기반법이라고 만들었죠. 얘네들이 이제 그 데이터를 의료 정보를 비식별 처리해서 또 결합까지 하는 이걸 법을 만들었습니다. 국내에는 아마 이게 의료 정보를 활용한다. 제가 볼 때는 10년, 20년 지나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게 데이터가 밖으로 나오는 문제. 클라우드도 제대로 못 쓰는데 그게 지금 활용까지 간다는 것들은 정말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18년도부터 이제 산업 데이터 공유 사업을 인정하는 제도라든지 또 중요한 게 18년도에 정보은행을 인정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야, 너 정보은행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려면 이 정도 기준을 만족해야 된다는 것들을 지침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데이터에 대한 계약 가이드라인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유통에 관련된 뭐 사례집 이런 것들이 쭉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쯔비시 은행이라든지 스미토모 생명이라든지 개인 데이터를 은행을 신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정보 신탁의 인정 지침을 보면요, 지금 이제 제가 확인을 못 해봤지만 그 지금 IT 단체 연맹에서 이제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경영적인 요건이라든지 모델 약관, 뭐 인정 스킴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내용들로 담아 있고요. 중요한 거는 자, 이 정보은행이라는 거는 소비자 개인한테 트레이스빌리티를 만족해야 되고 동의 철회라든지 개인정보에 따른 청구권 이런 것들을 만족돼야 된다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데이터 윤리심사위원회를 꼭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에서 이 데이터를 정보은행에 할 때 정보은행이 정기 보고라든지 외부 전문가들 참여해서 데이터 윤리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데이터 제공을 제한하는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손해배상 책임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소비자가 안심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정보보호의 측면에서 뭐 ISMS 같은 겁니다. 그 정보은행들은 이런 기준들을 만족해야 된다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한 20개, 30개 기업들이 이걸 신청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번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보시면 얘네들이 이제 하나의 장표로 만들었습니다. 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DFFT를 실현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규칙을 계속 만들고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글로벌 환경에서 보면 이제 유럽의 GDPR이라든지 지금 적정성 평가도 같이 상호 인정 받았지만 그것들, 그다음 미국에서도 뭐 캘리포니아 법이라든지 쪽에 이제 좀 강화되는 것들, 중국의 이제 디지털 보호주의 그 사이버 보안법 이런 것들을 해서 자기네가 이제 글로벌 환경에 어떻게 대처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사업자의 개인 데이터를 유출 등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데이터 활용을 우려들을 이제 할지 이런 것들로 검토하고 있고요. 하나의 시점은 이제 원활한 데이터 유통을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데이터 생성 보유 활용해서 신뢰성을 어떻게 하게 담을 수 있을지, 그다음에 기업이 보유하는 데이터를 개인이 받기 쉽게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뭐 데이터 이동권이겠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전체가 산업계와 어떤 정부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계속 검토하는 항목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개인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검토하기 위해서 자신의 데이터가 사용되는 기분 나쁜 것들을 어떻게 할지, 그죠?
내 정보를 왜 굳이 또 내가 이 목적으로 했는데 딴 데 왜 쓰려고 하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할지 그 다음에 개인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활용을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개인의 데이터 통제에 미치는 범위라든지 동의를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안심하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방책 이런 것들을 심지어 하고 있음에도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켜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일본 잘하고 있는데 또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근데 국내는 이거를 추진할 조직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과기부도가 하지도 않고요. 개보위가 하지도 않고 행안부가 하지도 않고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맨날 신문에 개인정보 뭐 때문에 빅데이터 산업 발목 잡힌다 하는데요. 이런 고민들을 하고 정부 위반자들이나 정책 하시는 분들은 이 고민을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할지를 계속 고민해야 되는데 그냥 돈을 이제 과기부는 이제 돈을 풀어서 이제 해보자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없어서 그걸 하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제 뭐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한테 얘기해 보면 이런 것들을 좀 해주면 기업은 사실 그게 가장 평판 리스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카카오도 만나보고 이렇게 다 해보면 뭐 기업 내에서도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도 하고 있지만 뭐 평판 리스크가 가장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이용자의 데이터 통제권을 어떻게 확보하는 것들이 중요할지, 그 다음에 이용자 중심으로 데이터를 보호를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이용자에게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해서 줄지,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그 다음에 뭐 미국의 디펙트 표준과 상호 운영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DFFT 아까 전에 그 얘기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실현할지, 그 다음에 정부와 민간이 어떻게 협조해서 역할 분담을 할지 이거를 사실 정부 우리나라는 해야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 논의의 장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국회도 못했고요. 저도 국회 4차 산업혁명에도 갔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가서 저도 이제 현직에 있을 때 막 청와대도 뛰어다니고 BH도 뛰어다니고 제발 이거 누가 좀 나서서 이런 고민을 좀 같이 하시죠 이렇게 얘기해도 다 꺼리시더라고요. 이게 여기 언론이라인지 모르겠지만 제발 이제는 그런 것들 어벙벙벙한 시민사회 목소리 아니면 산업계 목소리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이 내용들로 구체화시켜서 하나하나 좀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서 추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비식별 조치 대상은 뭐 요 정도고요. 마이데이터 대상은 이 정도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하는 것들인데요. 자, 이게 과거의 소비 전력량을 위해서 지역별, 요일별로 시간대행 했을 때 통계 정보를 활용했을 때 어떻고 개인정보를 활용했을 때 어떻고 가명정보도 활용했을 때 어떨 때가 있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사실 다 가명을 로 데이터를 쓰고 싶어 하죠. 근데 안전장치로도 어느 정도로 이제 가공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점별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기업의 이게 나중에 장표를 보시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논점의 첫 번째는 기업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저도 모 기업에 이제 컨설트를 가보면 딱 데이터를 쓰려고 하면 빅데이터 센터랑 감사팀, 법무팀, 보안팀이 다 와요. 그러면 이쪽은 이제 막 쓰려고 하는데 이제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야, 이건 안 돼.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데이터의 가치도 중요하겠지만 이 기업에서 이게 주장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 같고요. 크게 보면 개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사업자가 있을 거고 우리 공공 데이터도 있을 테고 이 정보 운행을 하는 사업자도 있어야 될 거고 나중에 이런 데이터 브로커 데이터 거래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데이터를 받아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의 논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 데이터도 저는 일본처럼 과감히 국가안보와 개인정보 빼고는 다 공개를 하라고 하지만 일본은 그 개인정보도 어느 정도 비식별 처리 조치를 해서 개방을 하거든요. 사실 개인정보가 좀 들어간 데이터가 좀 소위 말하면 좋은 데이터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좀 개방하는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사업자 입장이나 개인 입장이나 데이터 활용하는 사업자, 이제 국가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그 과제들이 쭉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이 그 개인정보를 활용함에 있어서 이제 부정사용이라든지 우려를 해소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개인 입장에서는 그 개인정보를 썼을 때 과연 나한테 뭐가 좋은지, 뭐 돈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것들을 할지 안심하고 또 맡길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하고 개인 간에는 데이터를 이동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데이터 거래 시장에서는 공평성과 신뢰성 확보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빨리 이제 강의를 마쳤는데요. 사실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하나하나씩을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자리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질문이 없으면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